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5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역사적 본질을 부정한 의원 3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이들을 윤리위에 제소한 바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망언들이 완전하게 퇴출되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한국당도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해당 의원 3인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한국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정당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아울러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현안들이 있을 때는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이번 일이 벌어지자 일제히 국회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을 외면하고 있다가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가도 상대를 공격할 일이 생기자 그때서야 국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1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가 122만 4천 명으로 나타나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여당으로서 더욱더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에 전념했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참여해 여당으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에 대해서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선주 국장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공정위 상임위원 직원들과 만나 사건 관련 설명, 일명 청탁행위를 하면서 대형 로펌 내지 대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알선하던 이런 면담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공식적인 절차인 의견 청취 절차로 개선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선주 국장은 조직의 반발로 업무 배제에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68조 4호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재벌 총수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개인의 인식에 집착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되지 않도록 서면 약식 절차로 조용히 처리해왔던 관행을 문제 삼고 이러한 관행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조직으로부터 반발로 업무 배제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내부적인 조직 관행의 진단이나 개선의 노력을 펼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았던 유선주 국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국회에 와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의 과징금 절차를 살펴봤으나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유선주 국장이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이를 배당해서 사건 수사에 돌입을 하자 돌연 유선주 국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처사입니다. 김삼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의 부당한 관행,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연속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석 의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우리 지금 예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이 행사가 끝난 뒤 1년 만에 다시 가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물단지가 된 경기장 시설 후속 처리 때문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올림픽 시설들이 대부분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천덕꾸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단계부터 성공적 올림픽 개최 후 작품회까지 본위원을 비롯한 국회 문체위원들, 강원도 체육회 등에서 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 처리 방안에 미리미리 강구할 것을 정부에 수없이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런 염려는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올림픽을 마치고 난 후 시설물 사용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시설에는 경기장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보완하느라 모두 8,675억의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전체 13개 경기장 가운데 8곳은 올림픽 경기가 끝난 이후에 완전히 방치되거나 단순 행사장으로 간혹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활용다운 활용, 수익다운 수익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1,143억 원이 들여 만들어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윤석민 선수가 스켈레톤 종목에서 대한민국 사상 첫 금메달을 딴 영광의 무대였으나 지금은 얼음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낸 황량한 모습을 하고 있고 1261억 원의 건설비가 투입된 강릉의 스피드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문의 가류항산 알파인 경기장은 당초 방침대로 원상복귀하느냐 아니면 곤돌라 등을 존치하느냐를 놓고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첨예하게 맞서는 바람에 시설 관리조차 손놓은 실정입니다. 혈세문은 하마인 이들 시설을 계속 방치했다가 올림픽 이후적으로 곤욕을 치른 그리스 아테나, 일본의 나가나 꼴이 되기 십상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체육회가 합심하여 현 시점에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남겨놓게 시설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방식을 최우선하는데 달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공하고 성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일당원입니다. 정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소비자 안전 위험이 심각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의 위험이 되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물품 중에서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 레모날레균이 오염되었다는 소스, 납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학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어떻게 수입될 수 있었냐고 문의하자 소비자원은 수입과 통과하는 관세청 관할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수입 기준이 다르다며 식약처와 국가표준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넘겼습니다. 식품안전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다양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할 때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라는 것뿐입니다. 소비자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에 소비자가 모든 것을 알아보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해서 사과하며 식품안전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위험하다며 반복되고 버려지는 식품과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붙여간 칸막이 때문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과 수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부가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25조 4천억 원에 달해 정부 수립이후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잉여금도 13조 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가계경제, 서민 주머니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다시피 설 연휴 동안 우리들이 체감한 민심은 그야말로 빙하기를 접어들었는데 동시에 또 가계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정부 고가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서민 후주머니 털어서 나라 고가를 채우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유능한 정부보다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유익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깜깜이 세수 추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고 하지만 초과 세수는 작년까지 최근 3년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음에도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세금주도 역성장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 귀중한 세금을 단기 일자리 창출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남유럽의 그리스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세금으로 인해서 서민 지갑이 더욱 얇아지고 있고요. 가계경제 침체, 고용위축 등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예측 실패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고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 1월 실업률이 4.5%로 9년 만에 최악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청년 실업률은 그 2배인 8.9%,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체감 실업률이 약 23%니까 청년 4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 상태라는 말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본사 직영 편의점 알바생이 하루 10시간 근무에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해서 306만 원의 한 달 알바비를 벌었다라며 통장 사진을 공개해서 떠들썩합니다. 댓글에서는 본사 대졸 신입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댓글부터 대학 졸업이고 뭐고 기술 배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6만 원이 찍힌 계좌 사진을 보면서 다른 청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306만 원을 받은 알바생은 본사 직영이라서 주유수당 같은 것을 받지만 일반 편의점이나 일반 아르바이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사장님이 쪼개기 근무를 시켜서 주유수당을 피해서 가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청년 취업시장이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대지해 기해년을 최악의 실업률을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인한 고공실업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년의 삶이 풍요로운 황금 대지해를 만들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정부 여당은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일자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태백을 넘어 국태백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태백은 아시다시피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입니다. 국민 태반이 백수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용률이 50%대로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 고용률을 다시 60%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취임할 때는 61.5%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3%나 하락해서 59.2%입니다.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한 결과가 이토록 초라합니다. 그리고 20대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의 실업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30대의 취업자 수는 2017년 9월 단 한 차례 그것도 4,000명 증가한 것 빼고는 전부 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6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40대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2017년 5월에 5만 9천 명에서 2019년 1월에는 16만 6천 명이나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1개월간 단 한 차례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 재앙인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줄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공시지가 현실화시켜서 임대료 올려놓고 규제 줄이겠다고 했다가 또 다른 쪽에서는 규제 늘리고 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민노총 이걸 잡지 않으면 투자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민노총만을 위해서 계속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이런 민노총과의 공동정권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일자리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태반이 백수인 이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자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방의 간사 신용현입니다. 최근 방송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에는 교통 전문 채널에서 정치 시사 프로그램 편성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편향 방송을 지속하고 있어 편파성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TBS 방송재단 설립 계획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서 독립범위나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법인이 될 경우 공공성이 담보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편향 방송 제작이 가능해지고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시는 TBS의 정치 편향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치 프로그램 배제 등 프로그램 편성 조정 등을 포함해서 TBS 독립법인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방송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방송 사업자가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대표자 결격 사유에 당원 신분, 선출직 공직, 대통령 선거방송 통신 등에 대한 자문 고문 활동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추가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는 방송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방송 공정성 강화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핵융합연구소는 한국의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로 K-스타의 섭씨 1억도 초고온 달성과 1.5초간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핵융합 분야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에 앞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핵융합 연구에 더욱 가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핵융합 분야의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성취한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 과학계의 저력을 보여준 것으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용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연구와 개발이 더 필요한 만큼 정부는 핵심 인재 양성 및 산업 기반 확충 등의 정책적 지원과 투자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길에 바른미래당 또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부대표 최일입니다. 어제 법원이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판결이 양형 기준의 상한인 4년 6개월보다 높게 선고한 것이지만 당시 법률상 음주운전 사망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법원의 양형 기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은 바뀌었지만 양형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할 검찰, 법원의 조직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꽃다운 청년의 죽음이 사회의 문제가 되었는데도 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음주운전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불과 나흘 간격으로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달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 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법부, 검찰부터 관용과 예외 없이 자신들에게 가장 엄격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원은 양형 기준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음주운전 양형 기준의 개정을 시급히 하고 다른 범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찰이 항고한다고 하니 항소심에서 법률과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전 적자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적자 심화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2조 4천억 원의 영업적자와
1조 9천억 원의 단기 큰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한전은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원전 안전성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 환경비용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 5조 원의 이익을 내던 국내 최대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현 정부 들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에너지 전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우선 원전 이용률이 지난 2년간 10% 넘게 낮아졌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1%만 낮아져도 한전의 전력 구입비는 2,000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또 발전 회사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난 것 또한 한전 적자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전환과는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 MB정부 때도 한전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유가 상황에서도 국민과 산업체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에 반영이 돼서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과 바른미래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한 국책연구원 박사께서 에너지 전환으로 2030년까지 최소 20% 이상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그 부담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다음 정부로의 부담 전가를 막아야 합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들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